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총 17만 5천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이 이민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온라인 신청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허용해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업과 금융범죄를 막겠다며 불법 체류자와 고용주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인 매체 썬데이 저널이 연방보건복지부 메디케이드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 지역 한인 운영 홈케어와 소셜 데이케어 34곳에 7년간 지급액이 14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미주 한인 유통업체가 자신들이 오랫동안 개척한 거래처에 오리온 측이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망 정보를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드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다테르 세금을 두고 주택 소유주 3명이 시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그리고 MTA가 여름철 지하철 승강장에 극심한 열기를 저장했다가 겨울철 난방에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추진합니다. 중앙대학교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제19차 총회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사유에는 범죄와 체류 조건 위반, 폭력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를 발급한 뒤에도 취소 사유가 있는지 계속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국무부가 오늘 공개한 비자 취소 건수는 17만 5천 건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누적치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10만 건 이상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7만 5천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폭력 선동, 사기, 국가안보 위협 등이 취소 사유입니다. 대부분은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접촉한 뒤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법 집행기관 접촉이 어디까지를 뜻하느냐는 겁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경미한 사건으로 법 집행기관과 접촉한 경우나 재판을 거치지 않은 혐의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는 형사사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 대사관은 원정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부모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습니다. 폭력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취소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을 여러 비민 비자로 확대하고 해당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상태로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민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취소된 비자는 미국 재입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 취소만으로 미국 내 체류 자격이 바로 끝나거나 자동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추방 여부는 별도 절차로 결정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적별, 비자 종류별 수치와 한국인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당국이 이민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온라인 접수를 통한 전자신청, 이른바 e-파일링 체제로의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할 경우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기존에 서류로 작성하던 이민신청 절차를 전자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된 지 180일이 지난 이민신청에 대해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청을 의무화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이를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예외 절차도 마련됩니다. 전자방식으로 신청 시 부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와 수수료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디지털화를 넘어 이민 신청 처리의 효율성과 보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종이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연방재무부의 우편물 수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전자신청을 확대하면 서류 처리 절차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자신청 의무화 규정은 오는 11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13일까지 일반인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60일의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2017년 도입돼 H-1B 등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고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예 기간이 폐지되면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가 새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방법을 마련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체류 신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아직 검토 단계지만 실제 규정으로 채택될 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문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업과 금융범죄를 막겠다며 불법 체류자와 고용주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재무부는 이달 17일까지 고객 신원 확인과 실사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6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 고용과 불법 자금 조달, 금융 사기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금융거래 감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망 핀셋은 지난 6월 은행에 불법 고용과 관련된 금융사기 징후 1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정부 기록과 맞지 않거나 농업과 건설, 숙박 등 특정 업종에서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으로 계좌를 연 사람이 여러 업체의 수표를 반복해 입금한 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1,000 미만의 수표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점검 대상입니다. 다만 핀셋은 ITIN을 사용하거나 한 가지 징후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의심 거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의 과거 거래와 업종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연방통화감독청 등 금융당국은 지난달 취업 허가가 없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실직이나 추방으로 끊길 가능성을 상환능력심사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도 내놨습니다. 재무부는 이달 17일까지 고객과 계좌 실소유주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에는 다른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은행이 체류 신분과 취업 허가 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외국 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기준을 강화할지도 검토합니다. 현재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거나 불법 체류자의 계좌를 일괄 조사, 폐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계좌 개설과 거래, 대출 심사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앞으로 나올 세부 규정에 달렸습니다. 한인 매체 썬데이 저널이 연방보건복지부의 메디케이드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 지역 한인 운영 홈케어와 소셜 데이케어 34곳의 7년간 지급액이 약 1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금액의 80%는 홈케어 8곳에 집중됐고 2023년 지급액은 2018년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메디케이드 사업자별 지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썬데이 저널은 업체 이름과 주소 등 공개 정보를 대조해 소셜 데이케어 26곳과 홈케어 8곳 등 뉴욕 지역 업체 34곳을 한인 운영 업체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7년간 지급액은 약 14억 4,150만 달러입니다. 홈케어 8곳에 약 11억 4,900만 달러, 소셜 데이케어 26곳에 약 2억 9,24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업체 수로는 4분의 1도 안 되는 홈케어가
전체 지급액의 80%를 차지했고 지급액 상위 두 곳에만 7억 8,600만 달러가 집중됐습니다. 연간 지급액은 2018년 6,580만 달러에서 2023년 3억 370만 달러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에도 2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는 외래와 전문 서비스 청구 가운데 유효한 의료 서비스 코드가 입력된 항목만 담고 있습니다. 청구 건수나 이용자 수가 적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됐고 2024년 수치는 잠정치입니다. 한편 별도의 뉴욕주 감사에서는 소셜 데이케어 관리 감독의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한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뉴욕주 감사원은 지난 2월 장기 요양관리 플랜 6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데이케어가 장기 요양관리 플랜의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뒤에도 지급이 이어졌다며 2억 8,500만 달러 이상을 의심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현장 조사한 데이케어 3곳에서는 출석 기록과 필수 평가 서비스 계획 등 증빙이 부족한 약 130만 달러의 부적정 지급도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청구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집계는 34곳 모두를 수사나 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플러싱 도심에는 시가 지원하는 시니어 센터가 단 한 곳뿐이라며 민간 데이케어가 부족한 서비스를 메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의원은 사기 혐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영어가 서툰 이민자 공동체 전체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오리온 제품을 판매해온 한인 유통업체가 오리온 측이 자신들이 개척한 거래처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망 정보를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은 사건을 한국 중재로 넘겨달라는 오리온 측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법정 다툼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LA 중앙일보에 따르면 가주에 본사를 둔 푸드캠프는 지난 2016년부터 오리온 제품을 미국에 유통하며 거래처를 개척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2017년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0년에는 미 서부 독점 유통 계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푸드캠프의 독점 판매권과 거래처 보호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거나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푸드캠프는 2023년 오리온의 요청으로 동부 시장까지 유통망을 확대해 파이브 빌로우와 미니소 등의 제품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리온과 미국 법인 오리온 F&B US가 다른 업체를 통해 기존 거래처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직접 거래를 추진하고 푸드캠프의 고객과 판매망 정보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11월 물품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푸드캠프는 별도인 독점 유통 계약이 2028년 1월까지 유효하다며 지난 2월 오리온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리온은 이번 분쟁이 2017년 물품 공급 계약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푸드캠프의 청구가 중재 조항이 없는 독점 유통 계약에 근거하고 있고 두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오리온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분쟁 절차에 관한 판단으로 오리온의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푸드캠프는 손해배상과 고객 판매 정보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중앙일보는 오리온 미국 법인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독점 유통계약의 효력과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드 아테르 세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 소유주들이 과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뉴욕시 행정부가 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거주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해 소유주들이 해당 주택이 세컨하우스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책임과 절차를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추진하는 고가 세컨드 하우스 추가 과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뜨겁습니다. 최근 뉴욕시 주택 소유주 3명은 시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이른바 피에드 아테르 세금의 과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시행을 일단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뉴욕시가 고가주택 소유주 가운데 실제 거주자와 세컨드하우스 소유자를 제대로 구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랜디 마스트로는 뉴욕시가 약 90만 명의 주택 소유주를 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약 17,000명에게 과세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우선 통지서를 보내놓고 소유주에게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지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택 소유주가 변호사 및 회계사를 고용해 이를 입증토록 업무적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며 과세 대상자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할 행정 책임을 주택 소유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약 17,000명 가운데 6,800명, 약 40%가 이미 면제 신청을 했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 측은 이를 뉴욕시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피해다 테르 세금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뉴욕주 의회가 지난 5월 승인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이 세금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특정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과세로 부유층이 뉴욕시를 떠날 경우 고급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과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면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신청 마감일도 9월 18일까지 연장하고 온라인 안내 자료도 업데이트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은 이러한 보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원이 과세 시행을 중단하고 뉴욕시가 과세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그리고 MTA가 여름철 지하철 승강장의 극심한 열기를 겨울철 난방에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추진합니다. 한편 지난 주말 극심한 폭염 속에 승객들이 에어컨 작동이 멈춘 열차에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지하철 및 열차 냉난방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지하철역에 축적되는 열을 겨울철 난방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조사는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역의 4, 5, 6호선 구간과 챔버스 스트리트역의 J, Z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여름 시기 지하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서 지하에 저장했다가 겨울철 인근 시립 건물의 난방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하 깊숙한 역은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데다 열차 냉방 장치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까지 승강장으로 배출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역의 승강장은 2025년 여름 평균 기온이 96도에 달해 뉴욕 지하철에서 가장 더운 역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일부 역은 외부 기온보다 최대 20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열에너지 네트워크는 지하철 내부의 열을 파이프를 통해 지열 보어홀로 내보내 저장한 뒤 겨울철 다시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미 뉴욕시 일부 병원과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뉴욕시 행정부는 지하철 시스템에 실제 적용할 경우 미국 대중교통 시스템 가운데 최초의 열에너지 네트워크 활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냉방 방식도 기존의 에어컨 대신 차가운 물이 흐르는 배관으로 열을 흡수하는 복사 냉방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에어컨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25에서 3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뉴저지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린 크리스 브라운 콘서트를 관람하고 NJ 트랜짓을 이용해 뉴욕으로 돌아오던 승객 약 700명이 열차 고장으로 인해 2시간가량 무더위 속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는 지난 8일 오전 1시 45분쯤 멈췄으며 전력과 에어컨까지 끊기면서 승객들은 습하고 무더운 객차 안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열차가 멈추기 전 고무 타는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사고 직후 소방 응급 의료 인력 79명을 투입했고
고장난 열차를 다른 열차에 연결해 승객들을 맨해튼 모이니헨 트레인홀로 이동시켰습니다. 상황은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통제됐고 일부 승객들은 오전 4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승객들은 장시간 무더위 속에 방치된 데다 사고 이후에도 NJ 트랜짓이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앙대학교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제19차 총회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중앙대 총동문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뉴욕 지역 경제단체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동문 네트워크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경제협력 기반으로 확대하는 데 나섰습니다. 중앙대학교 총동문회가 동문 네트워크의 역할을 기업 교류와 미국 진출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총동문회는 총회 앞선 6일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7일에는 뉴욕 광역상공회의소와 정통 유대인 상공회의소, 미 동북부 한인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를 해서 우리 36만 동문이 이쪽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고 동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경제개발청도 한국 기업과의 교류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 동북부 한인 상공회의소는 뉴욕주와 한국 기업인들이 상호 방문해 통상과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후속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제개발청에도 이번 이쪽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총동문회 소속 기업인들하고 이제 서로 방문하면 발전 관계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뉴욕주하고 한국 기업들 간의 발전적인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경제 협력에 더해 교육과 연구 분야의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북미주 동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뿌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찾음 속에서 좀 더 이렇게 교육과 연구를 좀 병행해서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원들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 슬로건을 좀 더 같이 가자는 그런 뜻에서 방문해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19차 총회는 학교 관계자와 북미주 각 지역 동문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현철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장은 행사장을 모교 캠퍼스처럼 여기며 동문들이 학교와 동문사회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총장님, 총동문회장님 또 두 분의 재단 이사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청룡상에 있는 우리 본교라 생각하고 2박 3일 동안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회에서는 개막 공연과 환영사, 축사에 이어 동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기리는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공로패와 자랑스러운 해외 동문상,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장상이 수여됐으며 박세현 총장과 김부섭 총동문회장, 최원철 회장이 각각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중앙대 총동문회와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출발점으로 동문 기업과 미국 경제단체 간 후속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부 뉴저지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도로 곳곳이 잠기면서 차량에 고립된 주민 수십 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7일 저녁 강한 비와 번개가 이어지면서 버겐과 퍼세이 카운티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손 소방국은 주택가 아파트 침수, 건물 낙뢰와 화재 경보 등 20건이 넘는 신고에 출동했으며 물에 잠긴 차량에서 주민 2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페어론에서는 맥브라이드 애비뉴에서 침수 차량 지붕 위로 대피한 운전자 1명이 구조됐고 글렌록에서도 철도 고가 아래 물에 잠긴 차량에서 2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침수도로의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폭우 시 침수도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항에서 14명이 탄 보트가 뒤집혀 20대 어머니와 생후 5개월 된 딸이 숨졌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1시쯤 자유의 여신상 인근 리버티 아일랜드 해상에서 22피트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살던 27살 사라 산체스와 딸 안토넬라 가르시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장인 46살 마누엘 에르난데스는 무모한 위험 초래 혐의 13건으로 체포됐으며 현재 연방 구금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연방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 해양경비대는 해당 보트가 필요한 허가 없이 유료로 승객을 태웠는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식품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첨가물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업체들은 새로운 성분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자체 판단하면 FDA에 사전 심사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58년부터 시행됐으며 FDA 신고는 권고사항에 그쳤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때문에 식품에 어떤 화학 성분이 사용됐는지 정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안이 확정되면 업체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 내용의 공개 범위도 확대됩니다. FDA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앞으로 120일 동안 의견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들이 법무부와 백악관의 핵심 법률직에 잇따라 기용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8일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인준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의 수정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연방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블렌치는 펜본디 전 장관이 해임된 지난 4월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인준 과정에서는 트럼프 측 인사들을 위한 18억 달러 규모 보상기금이 논란이 됐지만 블렌치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변호인 출신인 윌 샤프를 신임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한 형사사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한 샤프는 다음 달 1일 취임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8월 10일 월요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차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늘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열조행 시작하겠습니다.